안녕하세요. 오늘 주제 2번의 강연 사회를 맡은 SDSN 뉴스 코리아의 김석희 선임입니다. 오늘 주제 2번의 첫 번째 강연을 맡아주신 이성훈 대사님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성훈 대사님께서는 최근 외교부로부터 인권, 평화, 민주주의 대사로 임명되신 바 있으며 현재 아시아 지속가능 발전 목표 파트너십의 대표로 또 SDSN 코리아의 운영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대사님께서는 지난 30년간 국제기구, 시민사회, 국가기관, 학계를 넘나들며 글로벌 개발 의자가 형성되고 또 변화하는 과정의 실제 현장을 경험해 오셨는데요. 특히 2000년 MDGs에서 2015년 SDGs로 전환되는 시기에 국제 시민사회 네트워크와 인권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며 SDGs가 어떻게 합의되고 또 조정되었는지, 어떤 국제 정치 사회적 맥락 속에서 SDGs가 탄생했는지 누구보다 깊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이상훈 대사님께서 전해주실 강연의 주제는 MDGs 새천년 개발 목표에서 SDGs 지속가능 발전 목표로 글로벌 지속가능 발전 의제의 흐름과 대한민국의 이행입니다. 오늘 이성훈 대사님께서 귀한 시간 내어주신 만큼 강연에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더불어 추후에 진행될 질의응답 시간에 여쭤볼 질문도 미리 준비해 주셔서 풍부한 인사이트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성훈 인권평화민주주의 대사입니다. 오늘이 5월 30일입니다. 5월의 마지막 날인데 우리가 논의하는 지금 지속가능 발전이 어떤 맥락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상기하기 위해서 지금의 시점에서 국제적 환경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최근에 이제 지정학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지경학, 경제적인 것도 얘기하는데 알다시피 지금도 오늘도 이스라엘, 미국, 이란 전쟁을 휴전협정을 하다가 말다가 다시 전투가 벌어지고 굉장히 혼미로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2년 2월에 시작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4년째를 접어들고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끝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중국에서 큰 회의가 2개가 열렸죠. 미중 정상회의가 열렸고 트럼프 시진핑,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와서 중러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일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한다는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엄청나게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올해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음 달부터 월드컵이 있고요. 건국 250주년, 그다음에 중간선거, 그다음에 G20 정상회의.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것을 말하지는 않지만은 지속가능 발전에 영향을 주는 많은 사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할 때 좁게 환경, 물론 이제 경제, 사회 환경을 얘기하지만은 지속가능 발전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그런 주변 조건, 그다음에 환경 이런 거에 항상 민감하게 바라보면서 우리의 역할을 좀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몇 가지 좀 잡아봤고요. 자,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많은 일들이 벌어졌죠. 아마 인권, 평화, 민주 대사라는 말이 생소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대 대사가 되는데 그 배경에는 제가 대표적인 사진은 네 개를 담았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참여했던 비상계엄에서 탄핵까지 과정을 저희가 빗대혁명이라고 하는데 빗대혁명의 핵심적인 내용이 인권과 평화와 민주라고 요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민들의 비폭력적인 적극적인 민주주의 수호 활동을 통해서 전쟁 발발을 막았고 대규모 인권 침해를 예방했고 그걸 통해서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하고 그다음에 공고화하는 이 과정, 다시 말해서 비상혁명의 핵심 개념을 가지고 이번에 인권, 평화, 민주주의 대사 자리가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제가 초대로 임명이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넘어가는데 SDG를 좀 깊이 공부하신 분은 벌써 제가 힌트를 드리면 금방 알아차리시더라고요. 혹시 SDG 16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16번. 16번의 키워드가 보통 이제 공식 용어로는 평화, 정의, 그다음에 강한 제도잖아요. 영어로 하면은 peace, justice, strong institution인데 그거를 다른 표현을 하면은 정의는 인권으로, 그다음에 제도는 또는 포용은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발협력, 특히 지속가능 발전 관심 가는 분에게 저는 SDG 16 플러스 대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아시는 분 다 알더라고요. 근데 이 바깥 사람들은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 지속가능 발전의 핵심에 인권, 평화, 민주주의가 담겨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그걸 이제 보통에서는 K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결과로서 이게 국내 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됐지만은 비대혁명에 참여한 국민 모두가 노벨 평화상의 후보가 됐다라는 그런 소식 가지고 저희가 들었죠. 근데 이것이 제 관점에서는 지속 가능 발전과 굉장히 관련이 많았다라는 거, 그거를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대부분 사람들이 조금 공부해 보면 다 아는 건데, 지속 가능 발전 의제가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라 70년대부터 만들었다라는 거죠. 72년도에 그 스톡홀름에서 인간 발전 그 정상회의가 열리고, 그 다음에 리우 환경과 개발 회의가 92년, 그 다음에 2000년도에 MDG, 그 다음에 2015년에 SDG까지 1년의 과정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한 거고요. 그래서 MDG에서 이미 SDG대로 접어들었고, 벌써 SDG는 벌써 10년이 지나고 이미 이제 3, 4년 앞둔 그런 시기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좀 좁혀보면은, 우리가 지금 2026년이잖아요. 내년에는 SDG 정상회의가 뉴욕에서 열립니다. 근데 이거는 3차 정상회의고요. 이게 마지막이고, 지난번 2차 정상회의는 2023년에 열렸습니다. 근데 요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2025년은 유엔이 1945년에 만들었기 때문에 UN 80주년 이니시티브라고 해서 80주년 된 유엔이 어떻게 좀 더 개혁하고 효과적으로 지구적 문제를 다룰 수 있을까, 이런 논의들과 의제가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개발 재원, Financing for Development, SDG는 만들어졌는데 이거 이행을 위한 재원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마련할 건가.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졌던 사회 개발 또는 사회 발전의 문제, 지속가능 발전이 경제, 사회, 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얘기하지만은 현실에서는 그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또 한편에서는 기후 때문에 환경이 굉장히 많이 강조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연결하는 사회가 좀 더 소홀하게 다뤄졌다는 그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코펜하겐 사회개발 정상회의 30주년을 맞이해서 작년에 그 도하에서 사회개발 정상 2차 정상회의가 열렸죠. 이 모든 것들이 항상 유엔회의가 그렇지만은 회의를 끝난 다음에 결과문서가 나오고 그걸 이제 지금 이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SDG뿐만이 아니라 이 세비야 그 선언이라고 그 개발 재원, 그 다음에 도화 선언, 이런 것들이 SDG 이행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그 흐름들을 좀 알 필요가 있어서 간략하게 적어봤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요, 요거를 조금 더 확장해 보면은 2015년에 SDG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4년마다 한 번씩 정상회의가 열리는 걸로 그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처음 열리고 23년에 열리고 내년에 3차이자 마지막에 열리고, 그다음에 2030년에는 포스트 SDG, 과연 포스트 이후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논의로서 2030 의제가 마무리되겠죠. 아직 어떤 게 만들어질지, 이름이 뭘지는 정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년 3차 정상회의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결의안이 채택되면은 3년 동안 그 준비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좀 더 큰 거시적으로 좀 봤습니다. 60년대는 MDG 이전에는 10년 단위로, 영어로는 decade, 그다음에 한자로는 연대라는 표현을 쓰는데 개발연대라 그러죠. 그래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유엔에서 개발연대를 하고 이렇게 쭉 진행하다가 90년대는 이제 한랭전 세계화가 시대가 도래하면서 유엔이 많은 국제회의를, 앞에 언급했던 코펜하겐 사회개발 정상회의, 북경 여성대회, 뭐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그다음에 92년에 리우 환경회의, 이런 등 많은 국제회의를 하면서 유엔이 이제 중심을 잡아갔죠. 그때가 90년대입니다.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MDG가 다 모은 거죠. MDG를 다 모아서 하나의 단일한 목표로 만들었고, 근데 MDG는 알다시피 사회발전 중심이었는데 경제와 환경, 거버넌스가 굉장히 부족했고요. 그래서 MDG를 평가하게 되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SDG가 2015년에 만들어져서 30년까지 이런 과정을 지금 이렇게 쭉 진행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사실 개발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나라에서 밀가루 세대라고도 하죠.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원조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밀가루나 빵을 줬습니다. 무료로. 그거는 미국에서 원조 받았던 그 경험을 가진 세대인 거죠. 근데 지금 대학 다니는 세대는 어떻게 보면은 한랭전 세계화 세대, 그러니까 그 개발연대가 아니라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이 되겠죠. 엄청난 많은 세대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들을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적어봤고요.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요거를 좀 더 분석적으로 보기 위해서
자, 여기는 이제 지속 가능 발전을 좀 더 깊이 공부하고 실천하는 분들이니까 좀 더 자세히 적어보면은 올해는 특별한 행사가 없습니다. 큰 행사가 없어요. 유일하게 있는 것이 유엔 사무총장 선거가 있습니다. 그 안토니오 구테레스 총장님의 임기가 올해 끝나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시작하는 유엔 사무총장 선거가 있고 지금 5분이 후보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5분이 모두 한국에 옵니다. 6월 달에. 6월 달에 제주에서 열리는 제주 포럼에 이 5 후보자들이 와서 만나서 이런 일종의 공청회죠.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가 많은 것들이 한국 관련한 것이 있는데 한국에서 두 번째 VNR이라고 자발적 국가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2015년에 SG가 채택된 이후에 한국은 바로 다음 해인 2016년에 VNR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그 보고서에는 사실 실행보다는 앞으로 계획한 것이 더 많이 담겨 있었고요. 그다음에 4년 전인 21년에는 북한, 이제는 이제 북조선으로 불러야 되겠죠? 영어로 이제 DPRK라고 하는데, 북조선에서 1차 비엔나를 제출했고요. 그래서 남북한이 모두 한 번에 걸쳐서 했고, 우리나라는 두 번째 내년에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연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시민사회와 정부에서도 이 보고서 준비를 위해서 SG 전반에 대한 점검, 이행, 확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27년 이후에 2028년에는 G20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립니다. 그 에이펙 회의가 작년에 있었죠. 근데 에이펙보다도 훨씬 큰 회의가 그 한국에서 열리게 되는 거죠. 그 전 세계에서 산업적으로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선진국이라고 하는 20개 국가가 모이는 그 회의를 한국에서 주최하게 되면서 한국이 이 국제 무대에서 다시 한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표에 보면은 2024년도에 그 회의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UN 미래 정상 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SOTF라고 썼는데 그거는 SG가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 동안 이행하게 돼 있는데 알다시피 SG가 이행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코로나 사태였죠. 2020년, 21년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많은 타격을 입었고 SG 이행도 당연히 지체되고 지연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가 끝날 무렵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생했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팔레스타인 가자에서 이스라엘이 침공하고 물론 하마스의 테러에 대한 대응 성격이 있었지만은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이란까지 중동 전체가 다시 화약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제사회가 힘을 합해서 SG 이행을 해도 제대로 될까 말까 한 상황에서 이제는 모든 재원들이 전쟁 무기로 다 가게 되고 국제협력의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SG는 엄청난 좌초에 빠지게 된 거죠. 이 와중에서 유엔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2024년에 미래 정상회의를 기획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미래를 붙인 이유는 2015년 SG가 만들어졌을 때 미처 담지 못했던 이슈들을 뒤늦게 다시 한번 좀 반영을 해서 SG 이행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동시에 SG에서 담지 못했던 의제들도 같이 좀 다룰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언급된 것이 평화와 안보 문제입니다. SDG 16번에 피스를 얘기하지만은 그 피스는 안보보다는 사회적 평화, 국가 내에서의 평화를 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이야기도 굉장히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16년 때는 디지털이라는 말을 쓰긴 썼지만은 지금 AI 시대에서 얘기하는 그런 급속한 디지털은 아니었기 때문에 최근에 AI를 포함한 아주 급속한 이 디지털 혁명, 이 전환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다루고자 했고요. 그리고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청년과 미래 세대 문제를 여기서 다뤘습니다. SG에서는 그것까지 다루지 못했죠. 그래서 평화와 안보 문제, 그리고 그 디지털 문제, 그다음에 청년과 미래 세대, 거기에 하나 덧붙이면은 유엔의 거버넌스 문제, 이 모든 것들을 다뤄야 되는 유엔이 지금 큰 위기에 빠져 있는 거죠. 그다음에 거 하나 덧붙이자면은 이제 재원 문제도 있습니다. 그 SG 이행을 위해서 재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많은 재원들이 지금 군사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다룬 그 미래 정상회의가 열렸고 이 결과 문서를 미래를 위한 협정, 영어로는 Pact for the Future라는 이름으로 지금 논의와 함께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SD만이 아니라 앞에서 얘기했던 그 미래 정상회의 5개 주제와 함께 SDG 이행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내년 2027년 SE 정상회에서 좀 중간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마지막 3년을 뭐 마라톤으로 하면 최종 스포트가 되겠죠. 최선을 다해보고 그다음에 그 평가에 입각해서 2030년 이후는 어떻게 할 건가 이 논의를 이제 한다라는 거죠. 그 사이에 한국은 정부가 많이 바뀌었죠. 2015년 SG가 채택될 때는 박근혜 정부였습니다. 저도 그 정상회에 참석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지금은 이재명 정부가 SDG 마지막 5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SDG가 2030년에 끝나는데 이재명 정부 임기도 30년이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SDG가 어떻게 잘 연결돼서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어떻게 우리가 기여할 수 있을지 그 고민들을 좀 더 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요. 이런 배경하에 주요 쟁점과 이슈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때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요. MDG 이전과 지금은 MDG 시대가 이제 한랭전 세계화였고, 그 다음에 SG 시대, 포스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 당시에, 근데 MDG 시대 맨 밑에 보면은 MDG가 200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그 바로 다음에 미국 9.11 사태가 발생했죠. 그 다음에 공교롭게도 SG가 채택된 2015년까지는 분위기가 그래도 굉장히 좋았는데 바로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했습니다. 일기죠. 그렇게 하게 되면서 그리고 글로벌 복합 위기라고 하는 보통 그 기후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식량, 그다음에 금융 많은 위기들이 동시에 닥치게 됐죠. 그 와중에 트럼프 정부가 등장하고 그러면서 그 SDG를 하기 위해서 모았던 에너지들이 뭔가 함께 해보자는 그거보다는 각자 도생, 이른바 미국에서는 그걸 마가라고 표현을 하고요. Make America First Again 이렇게 얘기하고 Great Again 얘기하고 영국 같은 경우는 유럽연합에서 탈퇴해버렸죠. 그러니까 SDG가 이행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 굉장히 중요한데 국제협력의 근간이 되는 국제기구가 작동이 안 하고 일부 국가들은 각자 도생의 길을 가게 되면서 SDG가 이행되기 어려운 환경이 이제 도래가 됐죠. 근데 내가 앞에서 얘기했던 전쟁까지 나면서 그다음에 탈세계와 다극화 시대 뭐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지금 그 새로운 질서 변화가 그러니까 진행이 되면서 SDG 이행이 좀 더 어려운 조건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걸 간단히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 쟁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뭐가 국제적 이행의 장애물이었나 이거를 평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한국 정부 역할은 무엇인지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5가지를 짚어볼 수 있습니다. 이미 부분적으로 제가 얘기를 드린 첫 번째는 비정학적 갈등과 국제 질서의 분열. 아는 거죠. 신문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몇 년째. 미중 경쟁, 그다음에 신냉전 또는 어떤 사람은 제2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전쟁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최근에는 한반도와 이 동북아에도 전운이 감돈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재정 부족과 글로벌 불평등 문제. 그 앞에서 얘기했듯이 재원이 부족하고 그 부채 위기 많은 나라들이 부채 위기에 다시 또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악화되고 있는 기후 위기와 생태적인 한계. 그다음에 그 민주주의 거버넌스 위기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많은 유럽의 나라들에서 권위주의인 정부가 들어서고 한국도 한때 그랬죠. 막 내란 사태까지 벌어지고 한국은 다행히도 그것을 잘 극복했지만은 많은 나라에서는 이 극우화 현상, 이른바 포퓰리즘이 하게 되면서 어떤 지속가능 발전보다는 어떤 군사라든지 아니면은 그 뭔가 특정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하게 되면서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런 민주주의 후퇴와 거버넌스 위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SE가 17개의 굉장히 포괄적이고 많은 것을 다루고 있지만은 오히려 이게 목표 과도로 인해서 그리고 여러 목표들 간의 조화보다는 충돌이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행상의 문제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SDG는 어떤 법이 아니라 그 선언의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구속력이 부족한 것이요. 이 5가지가 보통 일반적으로 SDG가 지금까지 잘 이해되지 않는 이유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SDG 이행의 장애와 리스크는 개별 정책, 개별 국가의 실패하다기보다는 복합적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는 국제사회 전체의 협력, 신뢰, 재정, 거버넌스 체계가 동시에 흔들리는 그 복합 시스템 위기라고 영어로 그걸 이제 폴리 크라이시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장애물이 있었는데 동시에 지금 우리는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글로벌 가버넌스 재편이죠. 앞에서 얘기했듯이 올해 유엔 사무총장 선거가 있게 되고 그다음에 SDG를 넘어서서 그동안은 SDG 틀에 형식적으로 같이 있는데 사실은 따로따로 하는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인권, 평화, 기후, AI 등을 통합한 의제를 만들 기회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사우스 그다음에 서구 중심에서 개도국이 힘을 키워서 이제는 글로벌 사우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요. 그다음에 AI와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면서 이게 한편에서 위협이 되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인권, 평화, 민주 대사 타이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인권 따로, 평화 따로, 민주 따로가 아니라 국제사회는 인권, 평화, 기후까지도 통합하는 그런 의제들이 만들어지고 여기 미래 세대의 목소리까지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가 주도에서 이제는 SDG 이행에 시민사회, 그다음에 청년, 지방정부 참여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기회라고 할 수 있고 이것과 관련된 주요 도전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스트 SDG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국제질서 분열과 거버넌스 위기 심화 속에서 국제협력 체제 자체가 흔들리는 위험에 직면해서 새로운 글로벌 사회 계약, 그러니까 법은 아니지만은 모든 국민들이 국가와 시민사회가 모여서 계약을 맺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것이 지속가능한 문명 전환의 하나의 기회가 된다라는 그러니까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러면 대한민국은 뭘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국제사회에서 볼 때 우리가 MDG 이전과 MDG, SDG 그리고 포스트 SDG 시대라고 얘기를 이제 시대를 구분했는데 한국의 위상은 급격하게 변화했습니다. 이 지난 50년 동안 여전히 개도국에 머물고 있는 그리고 처음부터 선진국인 나라 이렇게 크게 나눠지는데 한국이 아마 거의 유일하게 개도국 최빈국에서 민주화를 이루고 그다음에 산업화 성공하고 OECD에 가입하고 그래서 원조 공역이 됐고 이제는 중견 국가가 돼서 당당히 G20 국가의 일원이 되고 최근에는 AI 3강이라는 얘기까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소프트 파워, 뭐 스마트 파워를 갖춘 아주 강력한 국가로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눈 떠보니 선진국이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국제사회 위상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서 동시에 책임감도 많이 늘어나는데 정작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약한 편입니다. 특히 인권, 평화, 민주, ODA 분야에서 한국은 좀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을 기대받고 있는데 현실에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SG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정부를 공식 모든 걸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대사 입장에서 대사라고 하는 거는 정부를 대변하기도 하지만은 또 시민사회 목소리를 연결하고 대변하는 이중의 역할의 관점에서 5가지 역할을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중견국, 글로벌 중견국. 다시 말해서 중견국이지만은 글로벌 역할을 많이 하는 이런 다자 외교. 그러니까 SDG는 다자 외교의 산물이죠. 두 나라 사이가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하는 건데 여기서 그 분열된 세계의 가교 역할, 브릿지 역할을 하는 교정국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걸 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 대사직과 굉장히 관련이 많은 건데 인권, 평화, 민주주의에 기반한 그 모델을 제시하는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과 인권, 평화, 민주를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SG6을 매개로 이걸 통합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게 저는 요즘 언론에서 정부에서 많이 얘기하는 K 문화와 K 민주주의 그다음에 K자를 많이 붙이는데 보통 이제 좋은 거에다 많이 붙이는 거죠. 그 산업화와 민주주의를 달성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분야에서도 앞서가는 그리고 AI 분야에서도 뒤처지지 않는 한국이 갖는 모든 장점들을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인권, 평화, 민주를 함께 써야 된다라는 그런 모델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앞에서 AI 강국 얘기했는데 3대 강국 얘기하는데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강한 것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인권, 평화, 민주주의를 하는 일종의 민족 거버넌스 모델을 제하는 그러니까 미국식이 아니라 중국식도 아닌 제3의 길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글로벌 사우스. 보통 우리가 개도국이라고 얘기하는데 협력 확대와 개발 협력을 혁신하는 겁니다.
거의 OECD 원조국 중에서 최빈국에서 개도국이었다가 OECD 원조국이 된 것은 한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나라들과 함께 동반 성장하는 협력하는 그 모델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포스트 SDG 담론. 그 MDG가 만들어졌을 때 저희는 이제 공여국으로 바로 이제 전환한 기였고 SG 같은 경우는 공여국이 됐지만은 사실 선진국 따라가기에 급급했고 선진국이 정하면은 그 할당에 맞춰서 돈을 내는 이런 성격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포스트 SG 이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과정에서는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적인 의제를 좀 더 많이 만들어서 그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그다음에 그 기여를 통해서 만들어진 의제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이런 좀 적극적인 모델을 만들었으면 그거를 이제 공공외교 주도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정부뿐만이 아니라 시민사회, 기업, 그리고 청년 많은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참여하는 이 공공외교 플랫폼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SDSN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청년들과 함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내년에 2027년 세계 청년대회가 열리고 물론 가톨릭 행사지만은 가톨릭뿐만 아니라 많은 세계 청년들이 모으고 2028년에 G20 정상회의 이 기회를 우리 SN을 필두로 해서 많은 청년들이 힘을 합해서 잘 활용해서 진짜 우리의 고민, 꿈, 이전, 이상들을 전 세계 청년들과 함께 실현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길 바라고 저도 대사로서 또 SS 운영위원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적극 기여하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10분에서 15분간 질의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사전에 질문 주신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성훈 교수님께 온 사전 질문인데요. 한국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유엔의 목표를 형식적으로 수용한 부분은 어떤 부분일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들어와 있었는데요. 이성훈 교수님 마이크 켜시고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이야기로는 KSG 만들 때 앞에 K자 붙은 것 자체가 한국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담은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한국의 현실을 고려해서 KSG를 만들었는데 근데 SG 자체는 한국이 만든 게 아니라 전 세계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전 세계에서 아무래도 이제 개도국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약간은 더 많이 그러니까 방점이 찍힌 거는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런 부분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15번 있잖아요. 15번, 14번. 14번이 그 해양 생태계 그다음에 육상 생태계잖아요. 근데 우리 17개는 대부분 우리나라한테 대부분 다 그 관련이 있는데 몽골 같은 경우 그랬죠. 몽골 같은 경우에 이제 그쪽에서는 몽골 SG를 만들 때 몽골은 바다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해양 생태계 같은 것들은 빼느니 마느니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좀 관련성이 있었기 때문에 17개는 그대로 다 수용을 하고 그 대신 너무 세부 목표가 개도국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이미 달성한 부분들은 그런 것은 다 뺀 거죠. 그 다음에 더 흥미로웠던 건 뭐냐면은 제가 그 KSG 만들 때 SG16번 작업 반장을 했었는데 우리의 분단 상황이 있죠, 분단. 특히 접경지대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는 강원도 자체가 남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고성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DMZ라는 현실로 인해서 지속 가능 발전이 어려운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것들을 감안한 KSG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안타깝게도 알다시피 지금 북한과의 협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는 않지만은 하여간 한국적 현실에 맞는 목표를 만들어야 제대로 이행이 된다. 이런 취지로 그동안 쭉 해왔던 거는 이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성은 대사님께 온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년이 단순 자문이나 캠페인 참여를 넘어서 실제 정책 우선순위 설정과 이행 점검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 거버넌스 주제가 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 변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너무 좋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그 제도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이런 청년 참여라든지 청년 중심 정책 만드는 관심을 갖도록 정부를 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를 들어 지금도 이제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청년 관련한 어떤 정책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런 정치인들을 뽑는 거, 지자체부터 대통령까지.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저는 그래서 SN이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청년 중심의 SG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그 기존의 SG와 연결시키고 모니터링하는 이런 작업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권 영향 평가, 환경 영향 평가라는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청년과 최근에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UN 미래 정상회의에서 미래 세대에 대한 것들이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를 청년과 미래 세대, 그러면 미래 세대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미래 세대에 참여를 하는 시민의회 같은 경우,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들이 자연계를 대표해서 뭐 식물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거를 현실 제도로 만드는 작업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청년과 아동과 미래 세대 요 3축을 잘 연결한 뭔가의 제도적들, 그다음에 인권 영향 평가 제도 뭐 이런 것들 논의들이 있는데 그런 식을 통해서 그 실질화시키지 있을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사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현재 지금 채팅방에 그 두 여사님을 향한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대신해서 읽어보겠습니다. MDGs에서 SDGs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데이터 연속성이 누락되거나 또 시민사회 의견의 정책이 미반영되는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30년 이후 포스트 SDGs 전환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국내외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금 국가 데이터처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게 분절화가 좀 심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환경 데이터 따로 있고 지속 가능, 경제 따로 있고 인권 따로 있고 이거를 통합 데이터로 만드는 작업이 계속 좀 진행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연구원님 얘기하셨던 시민 데이터, 영어로는 시티즌 제너레이트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꼭 객관적인 데이터가 하지 않더라도 참여 방식을 통해서 서베이를 한다든지 FGR을 한다든지 이런 식을 통해서 그 뭔가 현실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참여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좀 도입돼서 그 기존의 데이터의 한계를 넘어서는 방식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좀 더 그걸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알겠습니다. 하나 덧붙여서 예산 증액이 많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많이 필요하고요. 이 데이터 쪽 물론 AI 활용도 필요하지만은 이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인사이트 나눠주신 이성훈 대사님께 큰 박수와 반응하기로 마음을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